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차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평론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많아서 오늘도 이름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들어왔던 뉴스입니다. 정운찬, 고건, 이수성 전 총리가 모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캠프에 있던 분들이라 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깐?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정운찬 전 총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고 예. 두 분이 이렇게 결합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건가요? 글쎄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금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안에서 친이계 친박계 뭐 이 어떤 대립구도에서 본다면 박근혜 지금 현재 후보 쪽하고는 조금 가깝게 어려운 어떤 대척점에 있지 않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었던 분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뭔가 또 향후에 뭔가 입지를 펼칠 수 있는 문 후보 쪽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먼 쪽으로 왔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영 부회장? 저는 이제 그 10년 전을 거슬려 보니까 그때 각 캠프에 한 일주일 열흘 앞두고 뭐 정치 거물급 또는 퇴물급들이 대거 몰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의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치를 하긴 해야지 되고 진 쪽이든 이긴 쪽이든 받아주거나 또는 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거나 그쪽에서 활로를 찾지 않으면 각자 도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뭐 정치 태물들의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조금 저희가 말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정운찬 전 총리의 철학은 이제 진보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동안의 그 행적을 보면 진보적인 면에서 많은 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분의 지지 선언, 문 후보의 득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한세 큰 영향을 당연히 줄까요? 뭐 득표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제 저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안에 있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MB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적 시각,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성향은 뭐 중도 보수적 성향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뭐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보조를 맞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충청권에서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정운찬 총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중원을 누가 장악하냐 이런 데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새누리당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줄 수 있죠. 글쎄요. 이렇게 인물 영입하는 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이 드렸던 적이 있지만은 큰 대세를 가늠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디테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어떤 관건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 부동층을 좀 더 많이 이제 유입하는 것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중도를 표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색깔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전 정부에서 총리를 맡았던 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의 영입은 아무래도 부동층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캠프의 판단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그 인사들, 그 저명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일 텐데 이번에는 표명하기로 했고 그 표명을 좀 더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충청권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용과 효과를 문재인 캠프에서는 고려했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동반 성장을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또 뭐 그 문제.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 정운찬 전 총리의 영입은 뭐 충청권이라는 이 지역 구도에서 볼 게 아니고 고건, 이수성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 참신한 시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동방 성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온 그런 그 정책을 또 펼치고자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캠프 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예. 저희가 취재를 쭉 그동안 했었었는데 정원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안 캠프에 들어가시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3지대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 캠프에 있었던 박선숙 본부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이인영 본부장 같은 분들이 예. 거절했었죠. 왜냐하면 단일화에 방해가 된다. 이쪽 세력을 키워놓으면. 그래서 안 캠프에 들어가시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랑은 대척 관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문캠프로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충청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세종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네. 출신이 그쪽 지역이라도 고등학교부터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때문에 충청도에 얼마나 기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혜영 회장님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딴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김행 부회장 뒤로 눈 덮인 청와대가 이제 보였습니다. 한번 좀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눈 덮인 김행 부회장 뒤에 눈 덮인 청와대. 8일 뒤에 이제 저곳의 주인은 원래 국민이지만 그래도 네. 잠시 빌려 쓰는 이제 주인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속보가 하나 더 나왔는데 재외국민 투표율이 71.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신청하신 분이 한 2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한 71.2%의 15만 8천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71.8%. 어떤 2%? 의미가 있을까요? 예, 좀 70%. 성향적으로는 또 어떻고 그걸 누가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투표율이 이제 높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러질 이제 12월 19일 투표율에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가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 머물고 있는 분들은 좀 보수적 성향, 사업이든 유학이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보 계획 쪽으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텐데 저는 이제 저 자체 한 20만 표 정도 되는 표 중에서 한 70%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저런 투표율이 국내 선거에 이제 어느 정도 투표율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사실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조차 이제 투표율이 70%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전체 재외국민 전부 다 유권자의 총 유권자의 71.2%라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뭐 실제- 신청하신 분이 22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제가 71.3%. 좀 설명을 예. 좀 네, 재외국민 투표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 헌법 정신에 의하면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이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의 권리를 누리겠다라는 어떤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의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 그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는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례정당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기 마련이고, 이 대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예. 재외국민들의 해외에서의 생활에서도 국내 그 국가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번에 그 유권자 등록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전히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후보자 등록 방법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71%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5만여 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약 70여 % 국내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3천만 명 가까워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15만여 표 정도는 아주 높은 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외 국민이 어느 후보에게 더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은 사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재외 국민들이 자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 예. 것을 분명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전체 유권자의 72%가 아니고 신청자의 후보자 70%. 등록을 예. 네. 그래서 유권자 해외 그 국민 투표 제도는 저는 정말 다음 정부서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판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걸 분석을 하면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15만 표면 전체 우리 유권자 지금 이번에 투표하실 분들 중에 약 0.7%에 불과하거든요. 예. 전체 그러니까 재외국민의 반반씩, 0.7% 유권자의 아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15만 표가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한 70%의 투표를 감안하면 0.7% 정도인데 반반씩 갈린다고 해도 0.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외 국민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분들은 부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오랜 동안 이민을 가셔서 그쪽에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생활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속보가 나와서 잠깐 네. 한 얘기인데 네. 이것도 할 얘기가 엄청 많긴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진짜 아니, 좀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를 찍어서 솔직히 오늘 신문 부분에서 좀 궁금해졌는데. 기밀 투표니까요. 알 수 예,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본 얘기로 좀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 토론이라는 점에서 모두 다 함께 주목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반민생 법안과 또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데 그 참여 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 때 다 충분히 심판받았죠.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얼마인가요? 4,580원. 내년은 근데 여기 얼마인가요?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20곡에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20곡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환환비를 27억을 어떻게 하신 하실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그것만 닥친 기억하십시오. 문제입니다.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네, 1차 토론 때만큼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평가가 어쨌든 엇갈리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그래도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6분들은 누가 어떻게 제일 좀 평가를 잘했는지, 하시는지. 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을 한번 좀 들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TV 토론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다. 없으시군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에 박근혜 후보가 더 잘했다. 이게 상대 비교니까. 그것도 없네요. 문재인 후보가 더 잘했다. 다 없으시네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럼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비슷하게 잘했는데 그래도 월등히 이정희 후보가 또 잘했다 이건가요? 비슷하게 못했죠. 아, 세 분 다? 예.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비슷하게 못했다. 못했고. 세모표란 네. 얘기네요. 예. 네. 저는 뭐 이정희 후보가 확실히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선 후보 토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야, 저분이 토론을 위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 품고 있던 무엇을 배설하러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무 장난스럽게 아무리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토론의 장이지만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후보에 대한 예의도 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3차에도 또 토론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양 후보에게 뭐 누가 더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대선 토론회 자체가 갖는 상징성 의미를 굉장히 이제 폄훼시키는 그런 작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정희 후보도 후보에 대한 예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명백한 3번 후보입니다. 지지율이 낮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희가 언론에서 다루면서 얘기를 다루게 될 때 후보에 대한 예의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 것, 지적 잘못한 건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토론 양식을 만들어서 답과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쪽을 더 체크하는 게 클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질문하든지 재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관위에서도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나왔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되는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서도 지금 토론에 참여하는 자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법이 발의됐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이미 나와 있어서 똑같이 기호를 받고 있는 후보인데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까지는 예의를 따지는 문제로 봤었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셋이 똑같이 토론을 했어도 사진은 둘밖에 안 실리거나 비중이 낮다고 너무 작게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게 기왕에 공정한 선거로 가고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면 잘못한 분을 지적하는 건 있지만 예의까지 나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정희 후보의 매너나 말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권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대선 후보도 그런 식의 매너를 보이는 후보는 없고요.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정희 후보가 어제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 소외계층을 위한 감성적인 어필은 어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가 앞으로도 이제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 큰 정치인으로 나가려면 이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이 자세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정희 후보한테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여기 좀 추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예의가 없다라는 태도를 지적하신 거지 후보에서 제외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얘기 하셔서 그거는 이제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27억 토해낼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죠. 또 하나 제가 자꾸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할 수뿐이 없이 토론회를 만들어 놓은 쪽에 책임을 추궁해야지 된다는 쪽을 마치 박근혜 후보와 선관위가 짜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꾸 논의를 모아가는데 그것은 엄연히 국가기관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는 몰고 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판단했었죠. 일단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이제 세금 뭐 6억 받은 것도 성폭동 자택에 대해서 뭐 증여세 뭐 이렇게 냈느냐. 사실 뭐 내일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청와대에서 어린 나이에 그 돈 6억 받아왔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이걸 그 질문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아니 상황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이겠지만 국민들이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치고 털고 나가면은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이쪽에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꼬이는 듯한 질문이고 저쪽에서는 전혀 못 치고 그냥 이렇게 뻣뻣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보는 지지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좀 불편했을 것 같고 다만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정희 후보가 얘기한 내용들이 어쨌든 본인의 정당의 방향성도 있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고 이래서 토론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적절하게 좋은 내용을 잘 지적해줬다. 삼성 백혈병 지금 50명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게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판정이 안 나가지고 다 지금 법원에서도 패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에 있는 젊은 처녀들이 50명이 계속 죽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누가 수면 위로 띄워줍니까? 이정희 후보가 띄워주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이정희 후보 얘기 갖고 하면 또 이제 복지적인 문제가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솔직하게 큰 틀에서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정말 재미가 없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보통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재미있어서 드라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토론, 디베이트가 아니고 각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는 말실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대로 가서는 정말 TV 대선 토론이 의미가 없다. 한국 선거에서는. 그래서 미국식의 그 어떤 타운홀 미팅식의 그 자유로운 토론 또는 프랑스식의 그 무한 시간대의 그 자유 토론 이런 그 새로운 틀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토론에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각 후보들 스타일도 보면 그 외국의 그 대선 후보들은 볼펜 하나 메모지 한 장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후보도 어제 잘했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듣춰보고 그 뭐 이정희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선 토론에 있어서의 그 세련된 스킬이 아직도 우리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누가 제일 잘했나 이 질문에 지금 토론 방식의 문제가 1차 TV 토론으로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누가 TV 토론을 더 잘했냐는 물음에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TV 토론을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2차 TV 토론의 경우에도
그 관련해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좀 더 유권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토론의 형식과 그리고 내용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그러면 이제 그 후보들 얘기 말고요. 이제 그 화두로만 놓고 보면 어제 눈여겨볼 만한 화두는 뭐였습니까? 줄푸세가 경제 민주화냐 그런 공방은 또 오늘 민주통합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 같고요. 네. 누가 더 일자리 창출을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재벌에 관한 시각, 재벌개혁? 그러니까 재벌에 관한 시각 또 재벌 개혁 이것이 경제 민주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경제 정책 전반을 꿰뚫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벌을 보는 시각이 이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체돼야 될 대상이고 아예 깨부셔야 될 대상이다. 대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재벌을 인정하기는 하되 재벌의 가치나 효용성을 인정하기는 하되 근본적으로 좀 가혹하게 매를 때려서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관행을 좀 많이 고쳐야 된다. 예. 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매를 때리는데 그쳐야 되고 어쨌든 좀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문득문득 엿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각 정당이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 왔던 어떤 그 기조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지금 핵심 부동층을 우리가 연령대나 지역별로 보면 이제 수도권의 40대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집 문제, 뭐 가계부채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TV 토론회가 상당히 이 부동층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 40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 그래서 어제 좀 아쉬웠던 점이 말이죠. 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후보들이 들고 나왔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제 이제 뭐 복지, 뭐 건강보험, 뭐 이게 양극화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자 우리나라의 문제인 저성장 문제라든가 또 가계부채로만 박근혜 후보는 잠깐 건드렸지만 하우스포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전혀 논의를 못하고 넘어간. 그리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에 대한 치밀한 공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0대가 바라는 이 성장을 하면서도 이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그 40대라는 게 진보와 보수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토론이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캠프 모두 영향을 못 줬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어제 토론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들고 나오고 노무현 정부를 들고 나와서 과연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제 이런 거 따지는 모습은 뭐 이제 그 선거 초반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이게 대선 토론이 3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좀 빼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좀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맞느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면 생각이 다 갈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좀 더 선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두 후보가 좀 보여주지 못한 점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부동층 40대 부동층에게 영향을 못 줬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 채무가 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 500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당이 집고 나면 지금 뭐 해주겠다, 뭐 이게 기초노령연금 2배로 늘리겠다, 또 뭐 이렇게 의료복지 이렇게 늘리겠다 이 얘기는 하는데 정작 국가 채무 빚 어떻게 갚겠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빚을 갚아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 어차피 뻔히 정해져 있는데 빚 안 갚을 방법은 없고. 근데 이 국가 빚을 갚는 부분에 아예 의제에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다 어느 정당이나 좋은 쪽에만 얘기가 돼 있지. 이거 설거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습니다.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양쪽 모두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의견이 이제 비슷하니까 어제 TV 토론에도 별로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MB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서 뭐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금융위기를 제일 잘 극복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부채도 늘어났지만 국가 아마 그 저금통에도 또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추측입니다.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위안 보유고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나중에. 아니 그 위안 보유고 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뭐 3천억 달러 이하에서 지금 스톱돼 있습니다. 초기에 환율을 잘못 건드려서 외환 위기를 막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었고 지금도 환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초기에 대응 정책이 잘못돼서 국가 부채를 더 키웠다는 얘기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테이블에 정권 바뀌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새누리당 오늘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는 2차 토론을 마치고 현장 유세를 재개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두 후보 오늘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차 전국 유세 출발점을 제주로 잡았습니다. 이 서귀포 광장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제주 동문 재래시장을 찾아 이 서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 후보는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과거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권력 다툼만 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출마 선언을 했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중산층 재건이라는 모토로 젊은 층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최대 표밭인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향과 의정부, 성남 등 서울 외곽 도시에서 광장과 시장을 찾아 유권자와 만나고 있는데요.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이 함께하는 새정치, 그리고 박근혜, 이회창, 이인재가 함께하는 낡은 정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군 복무기간 축소 그리고 월급 2배 인상 등 이 사병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양 캠프 서로 신경전도 치열한 모양이에요. 네, 양 캠프의 지원 유세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한광옥 국민통합 부위원장과 함께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 일행은 추모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한 뒤 팔금도와 암태도 등 전남 도서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젊은 층을 상대로 투표 참여 그리고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운찬, 이수성, 고건 등 전직 총리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엿새간 이뤄진 재외국민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 하와이를 끝으로 모두 마감됐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71.2%로 22만여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15만 8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는 내일부터 외교 행랑에 담겨 각 시군구 선관위로 회송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표 금지니까 지금 최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는 현재 추세를 그대로 굳히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지지율 격차를 최소 2%포인트 이내로만 좁히기만 한다면 충분히 남은 일주일 동안 공표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판세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박근혜 후보가 역시 오차범위 안팎에서 크게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민주통합당 기대처럼 2%포인트 쪽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좀 먼저 판세 분석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혼전백중세로 봐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좀 감각적으로 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부산 경남에서 나타나는 그 여론의 추이들이 큰 변화가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표집,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방식이나 또 ALS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나이를 속일 수 있고 또 그 성별도 속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화되어 있는 한 100만 명 또는 200만 명이 의도적인 답변을 해낸다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보다는 5%의 비신뢰 수준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추격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대세가 형성되어서 박근혜 후보가 이기겠다는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읽으면 정말로 그 캠프 쪽에서는 큰일이 날 수 있다. 자만심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저는 좀 보인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도 많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론조사에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론조사에서 통계적 오차 범위는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의 의견을 무척 존중하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그 조사 방법을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게 뭐 조사 기간이나 또는 다른 변수가 개입되는 건 아니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개선돼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이것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해야 될 자료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기능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저는 조금만 더 보완을 드리면 지금 판세도 여러 그 조사 결과들이 나오듯이 통계적 오차 범위 내입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뭐 1%가 차이가 나든 2%가 차이 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가 차이 나는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고 지난 2002년의 대선에서도 당시 노무현 후보가 29.8%, 30%에 가까운 득표율로서 그 어느 정도의 선전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30% 중반 또는 후반이거든요. 이 정도 지지율은 안철수 전 후보가 갑자기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다? 그건 저는 지나친 해석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부산, 울산, 경남은 엄연히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안 전 후보가 도와줬을 때 20, 30대의 어떤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 제고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마치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처럼 오정보를 드리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50%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바닥 민심,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감각적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혼전백중제 양상인데 대다수 언론이나 분위기는 박근혜 후보가 우시한 쪽으로 가는 것이 새누리당 쪽에서 보면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저는 새누리당 쪽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이 나와서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그 보수 세력들의 대결집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야권 쪽에서는 이제 따라붙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 태도나 여론조사 내용들이 새누리당 쪽에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시청자께 전달드리는 게 맞지 여론조사를 잘못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런 그 논란을 우려를 해서 대변인 그 얘기로 벌써 이 목표다 우리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밝혔었고요. 사실 이게 뭐 우리 김행 부회장님 다 저 여론조사의 대가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뭐 저도 학교에서는 여론조사를 뭐 공부를 하지만요. 그 지금 한 조사 기관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3, 4% 정도로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오바마하고 롬니 때는 1%, 2% 가지고도 그 박빙의 구도로 몰고 나갔었는데 미국 언론도 계속 그 오바마의 그 우세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있는 현실은 뭐 그대로 이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민주당 쪽의 분발을 더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가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존 캐리하고 출구조사는 죄송합니다. 출구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출구조사는 엑시트 폴. 출구조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 존 캐리하고 부시하고 붙었을 때도 그 마지막에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존 캐리가 완전히 이긴 걸로 이제 나오고 출구 조사까지 이긴 걸로 나왔는데 결과는 또 부시의 또 많은 표차의 승리였고 그래서 과학이지만 또 100%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또 한정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사실하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존 캐리 우세로 예상을 했던 건 당시에 그 투표 결과를 예측했던 조급이라는 회사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왔던 것을 지적됐던 부분이고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아니고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 얘기니까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사기간 하나만 그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 신문사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어나더 진보지에서 오늘 또 다시 그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선거 끝나고 나면 조사기관에 그 그레이드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사 같은 경우는 낮에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100%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을 갖고 그것도 ARS로만 조사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1% 앞선다 이렇게 제목을 탁 뽑아버리면 이것은 정말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사는 네. 언론사에서 스스로 좀 그러니까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좀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6일 오후에 문재인 후보 적극 돕겠다라고 했고, 근데 실제 시동이 걸린 것은 한 7일부터 정도는 이제 조금씩 걸리다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형세인데, 그 처음에 이제 6일까지만 해도 박 후보가 한 7% 정도 뭐 오차범위 밖에까지 이제 이렇게 우세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4%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후보는 살짝 꺾이는 추세고 문 후보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추동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과연 앞으로 충분할 것이냐. 변호사님 말씀이 꺾였다는 것도 굉장히 단정적인 말씀이에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한 조사기관을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건 어떤 조사기관이냐면은 역전된 그 케이스가 아니고, 그 역전은 오늘 또 재역전이 됐죠. 다시. 그 리얼미터인가요? 거기서는 지금 한 3, 4일 이상 계속 50% 이상으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죠. 다른 대여섯 개의 기관하고 달리. 그래서 그 조사기관에 대해서 노정면 그 YTN 기자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한때 그 조사기관에 대해서 안철수 캠프에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이 조사기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한번 우리 전문가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판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후보,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합니까?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안 전 후보는 문재인 후보랑 가급적이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제 가급적 문재인이나 민주통합당 얘기를 안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다. 이런 식의 이제 투트랙 전략인데, 그 전략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안 전 후보가 다니면서 이 문 후보를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 계열에서는 좀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세를 보고 사람들 모였던 거 보면서 지지율에도 반영되지 않겠냐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주말에 결합이 되면서 양쪽 모두 광화문에서 대첩을 했고, 이게 생각보다 높게 안 나와서 지금은 민주당이 쫓아가는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투표로 이어진다고 할 때도 그 폭은 그대로 있지만 파이를 키워서 투표를 독려하는 쪽이 오히려 야권엔 승산이 있는 쪽입니다. 만약에 표를 갖고 있고 굳히기였다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학가를 돌면서 하는 것은 지난 1년 가까이 넘게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대학가에 실제로 신망을 얻어왔던 안 전 후보가 그쪽에서 투표를 못하거나 이 대학가 시험이 겹쳐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힘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같이 다니지 않음으로써 이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 됐건 연호하고 모이는 회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2번으로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후보의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전략을 가는데요. 어떤 것도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해답일 뿐이니까요. 좋은 전략이라는 얘기네요. 반대쪽 얘기 혹시 있으면 한 번만 듣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 대선 후보셨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 유세를 하면 효과도 더 확실하고, 다만 이제 시기도 짧고 우리 그 곽동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두 분이 워낙에 비중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분이 조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냥 따로 다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따로 다니면서 뭐 투트랙이라고 표현을 뭐 한다면 굳이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쉽겠지만 왜 목도리도 노란색을 안 하냐 뭐 이런 뭐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은 그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하면 그 은근하게 이렇게 따로 젊은 층을 향해서 안철수 스타일의 유세가 오히려 저는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